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진국 대조영 황제의 1306주기를 기리는 춘분대제가 지난 3월 20일 경북 경산시 발해마을 고황전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발해왕조 재래보존회가 주관하고 경산시 및 태시 전국 종친회의 후원으로 전통 재래 형식에 따라 정성을 다해 봉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대조영 황제의 고황전에서 환단고기 및 패백 성금 봉헌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열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과 윤병배 세계성씨연맹 학술국장이 봉헌자로 참여하여 대조영 황제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거행된 춘분대제는 태성봉 사무국장의 진행 아래 초헌관 윤창열, 분헌관 윤병배가 맡아 전통제례 절차에 따라 봉행되었습니다. 이후 꽃바구니 전달식과 함께 환단고기, 국통맥 논문 및 봉헌 패백성금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화선 경산시 시의회 운영부위원장과 윤창열 대한사랑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춘분대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발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축사 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뜻깊은 순간을 기록한 뒤 음복 및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 세계성씨연맹 신민식 회장을 비롯해 경산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STV 상생방송 취재진이 행사 전 과정을 취재하였습니다. 대조영 황제의 위협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 전통과 역사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STV 상생방송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화선 경산시 의원은 발해마을 역사 조성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장태향 경산시 남천면 면장은 지역에서 발해마을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태재욱 발해왕조 재래보존회 회장은 발해마을 역사와 조성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춘분대제가 역사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대진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1974년에 탄생한 오리온 초코파이가 올해로 51살을 맞았습니다. 부드러운 비스킷 사이에 쫀득한 마시멜로가 들어있고 달콤한 초콜릿으로 겉을 코팅한 독특한 식감은 등장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50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값 150원에 견주면 제법 고급 간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시 첫 해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고 1996년 12월에는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단일 제품 월 매출 50억 원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40억 개 이상이 팔려나가며 연매출 5,800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50년간 누적 판매량은 500억 개가 넘고 매출액은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67%에 해당하는 5조 5천억 원이 해외에서 발생해 초코파이가 단순히 국내 인기 간식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혔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오리요 파이라는 별칭으로, 러시아에서는 한국은 몰라도 초코파이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연간 16억 개 이상이 팔릴 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국민 간식이라 불리며 명절 선물이나 제사상에도 오르는 등 해외 곳곳에서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도 자주 등장해 대중적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2007년 고맙습니다에서 치매 노인 미스타리가 초코파이를 늘 찾아 헤맨다는 설정으로 매출이 40%가량 뛰었다고 전해집니다. 2016년 태양의 후예에서는 남북 군인이 함께 작전을 펼치며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나 군대 시트콤 푸른 거탑에서도 초코파이는 남북의 우정 혹은 병영 생활 속 웃음 코드를 상징하는 소품으로 그려졌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기준 한 개당 450원으로 출시 당시 대비 약 9배 가격이 인상됐으나 오리온 측은 초코파이 가격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초콜릿, 비스킷, 캔디 기술이 융합된 제과 기술의 결정체로서 해외에서도 긴 세월 동안 쌓인 추억 덕분에 소울푸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60여 개국에서 초코파이 24종을 선보이며 정이라는 한국적 감성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른바 프레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리페어, 즉 준비하다에서 유래한 용어로 전쟁, 자연재해, 경제위기, 사회 혼란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생존 용품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프레퍼 문화는 특히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공황과 냉전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프레퍼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생존 가방을 마련해 최소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 침낭, 응급의약품, 조명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일부는 방탄복과 방독면을 사두거나 나아가 해외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는 등 확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 생존 키트를 취급하는 상점 꾼수 측에 따르면 최근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도시재난연구소의 우승엽 소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전쟁,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이 확실히 증가했다며 북한과의 긴장 국면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움직임이 뚜렷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성인 1,6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5.2%로 2022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쟁뿐 아니라 지진, 폭우,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학원생 김정호 씨는 군에서 지급하는 보호 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될 수 있으니 예비군으로서 직접 방탄복과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대피를 위해 파라과이 영주권을 알아보는 청년도 있으며 가정 내에 별도의 창고나 벙커를 마련해 놓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인 차원의 안전 대비가 늘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은 다소 엇갈립니다. 전쟁 걱정은 과하다는 이들도 있고 유난스럽다며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는 것이 이 프레퍼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전벨트를 차듯이 대비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을 확보하는 건 결코 과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전쟁 불감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반도가 좁아 대규모 충돌 시 피난처가 마땅치 않고 오래된 분쟁 상황에 무뎌진 심리가 맞물려 경각심이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 이례적인 기후재난 등은 우리의 삶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개인의 안전을 위해 프레퍼가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자국 내 황해도 곡산에 서울과 부산, 제주도 지형과 흡사한 훈련장을 갖춰놓았다는 증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6일 SBS 라디오를 통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포로병인 리모 씨는 녹음에서 무력부 훈련장이라는 곳에 가면 서울 종로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지형을 본뜬 건물들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장은 황해도 곡산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이처럼 지방 도시들과 제주도까지 재현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북한이 유사시에 대비해 실제 남한 지역을 겨냥한 공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포로 리 씨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를 거치며 드론에 대한 연구를 더욱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해 현대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다른 포로인 백모 씨는 군인으로서 싸우려면 싸우는 것이고 러시아와 북한은 동맹 관계이니 돕기 위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적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군인의 사명감만으로 참전했다는 점에서 주입식 세뇌 교육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이 1만 2천 명 파병해 4천여 명이 사상했는데도 계속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는 북한 체제가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 역시 자신이 어디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한 상태로 참전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리 씨는 이미 남한으로의 귀순을 사실상 결심했으나 전투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가 남을까 우려하고 있고 백 씨는 아직 반반의 상태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남한 지형을 정밀하게 모방한 훈련장을 운영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사상 교육과 주입식 전투 태세를 강화해온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열대 아열대성 물고기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3월 9일 발표한 울릉도와 독도 생물 다양성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중 유관 확인법을 실시한 결과 연안 천혜성 어류가 총 119종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시기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수온이 약 10도에 머무르는 4월에는 52종, 평균 수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9월에는 105종이 관찰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바닷물 온도가 오름에 따라 어류 종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울릉도 해역에서 확인된 어류 분포를 살펴보면 저수온기에는 온대성 어류가 59.5%,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37.8%를 차지했으나 고수온기에는 각각 23.9%와 73.9%로 역전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독도 역시 저수온기 온대성 어류가 58.5%,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23.9%였는데 고수온기에는 이 수치가 27.1%와 73.9%로 급변해 전체적인 분포 양상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 이어지면 열대 아열대성 종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도 인근에서 가장 흔히 목격된 어류 3종도 계절에 따라 구성이 달랐습니다. 저수온기에는 가막 배도라치, 개볼락, 자리돔이 주류였지만 고수온기에는 자리돔, 어랭놀래기, 돌돔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어류가 울릉도 주변 12종, 독도 주변 20종 추가되면서 전체 어종수도 각각 184종, 22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기후 변동으로 인해 동해 해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어류 분포와 이동 양상이 더욱 뚜렷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우리 해역의 생물 다양성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기존 어류와 새롭게 유입된 종 간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 어업 및 해양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는 한편 관련 산업과 자원 활용 방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매머드 복원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온 미국 생명공학 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매머드 유전 형질을 담은 털 복숭이 생쥐 탄생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금빛 곱슬털을 특징으로 하는 매머드의 유전자 9가지를 변형해 생쥐의 수정란과 배아 줄기세포에 주입한 뒤 이를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혹독한 추위에 견디는 일부 특성을 구현했으나 지방을 축적하는 매머드 특성까지는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몸집이 큰 코끼리를 대신해 짧은 시간 안에 실험이 가능한 생쥐를 활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벤 램 창립자는 이번 연구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올바른지 확인해주는 사례라며 2028년까지 추위에 최적화된 코끼리를 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미 고대 매머드의 DNA를 분석하고 아시아 코끼리 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사실상 매머드와 유사한 코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빅토리 해리지 셰필드대 교수는 매머드처럼 거대한 코끼리를 만드는 건 훨씬 더 큰 과제라며 유전자 수가 많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팔로대 빈센트 린치 생물학자도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예쁜 털을 가진 코끼리가 실제 매머드를 부활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멸종동물의 핵심 특성을 현대종에 도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인간 건강과 농업 분야에서 추위나 질병에 강한 특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 호랑이 복원에도 협력 의사를 밝혀 우리나라 멸종동물 복원 연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머드를 직접 복제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현존종인 코끼리의 유전자를 편집해 매머드형 동물을 탄생시키려는 도전이 실제 야생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윤리적 논란과 과학적 어려움이 뒤따르는 가운데 생태적 다양성 회복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 세계 학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1일 월요일부터 뉴스 더 개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